한때 가족의 자랑이던 교사 박도연. 그는 한순간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아들 준호와의 관계마저 무너졌습니다. 너 같은 페류나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남긴 상처는 20년의 세월로 이어졌죠. 서로를 향한 오해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낯선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이 도연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의 오해와 마주하고 자신이 놓친 진실과 사랑을 되찾기 위한 길을 걷게 되죠. 20년 전 페류나라 불렸던 아들, 그리고 지금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늦은 겨울 오후 박도연은 교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흰 눈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보서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학교 구조조정의 여파로 정년을 앞두고도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것이었죠. 도연은 조용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현실을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 윤미정은 주방에서 묵묵히 국을 끓이고 있었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TV에서는 광고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도연은 말없이 밥을 뜨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문제집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교에서 받은 등록금 독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보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선 지인의 사업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고 종이 위로 커피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밥상 앞에서도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그 눈빛이 예전보다 깊게 가라앉은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거실에는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의 소음만이 가족 사이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편의점 불빛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에 그 불빛을 보며 손끝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을까? 이른 새벽 거실 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밤이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쓴 메모와 계산기, 그리고 밀린 청구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 옆에는 찬 커피가 식어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등록금은 언제 줄 수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나만 멈춰 있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나를 의심하냐? 준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임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지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디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냐? 너 같은 건 페류나다.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미정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는 도연의 담배가 구겨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집안의 온기를 다 가져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박도연의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그의 걸음은 느려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에는 오래된 책과 안경집, 그리고 약봉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서가를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도연은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요양병원 3층, 윤미정이 있는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남편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 다녀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꺼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신문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글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문 한쪽에 박준호 해외 구호활동 수상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신문을 접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 떨림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도연은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버스 불빛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자 그의 눈가가 반짝였습니다. 손에 든 신문을 다시 펼쳐보니 아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청년의 얼굴 속에서 어릴 적 준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자랐구나. 도연은 집에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가족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던 세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에 찬 공기가 도연의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커다란 돋보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신문을 들고 아들의 이름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작은 활자 속에서 박준호라는 글자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그 짧은 한마디에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인 채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준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소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그리고 손끝으로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지만 찬 바람조차 숨통을 트이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이 도연을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어 서랍 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도연은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병실에서 남편이 오지 않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침대 머리맡에 탁자에 올려둔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시 올지도 모르는 벨소리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도연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장례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음을 듣고 찾아온 길이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퍼진 복도를 지나자 조용히 울음 섞인 합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가려던 순간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박준호 아버님 아니세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고등학교 친구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 냈던 거 아셨나요? 도연의 얼굴이 굳고 손에 든 국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은행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입금인 박준호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 속의 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책임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글씨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날의 말은 미움이 아니라 보호였구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며 글자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새벽 첫 기차 시간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가야겠구나. 새벽 첫 기차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바라보며 손에 든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박준호 후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보호소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박도연 선생님이신가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들이 만든 후원 자료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준호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기 속에서 맞닿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그 편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너를 이해한다. 순간 긴 세월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요양병원의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윤미정은 마른 손으로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났구나, 그 아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며 손을 잡은 그의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잘 있더라. 참 잘 자랐어. 미정은 작게 숨을 고르며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됐네. 그럼 됐어.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더니 창밖을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눈빛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병실 안공기는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나 대신 그 아이 곁에 있어줘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녀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부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어깨 위로 준호의 손이 조심스레 얹혔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이 떠오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공원 벤치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도연은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길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발끝을 감쌌습니다. 벤치에 앉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혼자였어요? 도연은 잠시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오래된 숙제였단다. 하지만 이제는 다 풀렸지.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가방 속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봉투를 열고 편지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다.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손자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등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진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살짝 흔들리며 한 장의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공원의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화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지금 용기 내어 풀어주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